우리 2021년 6월 5일에 서울시 그리고 이제 지방직 공무원 시험이 있었고요. 서울시 시험 문제는 공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서울시 보건직 그리고 의료기술직을 대상으로 했던 공중보건학 문제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공중보건학 문제는 서울시 문제가 최근 이제 몇 년 동안 쭉 그랬는데 난이도가 그렇게 높게 출제되진 않아요. 그래서 지문이 조금 세련돼지고 뭔가 조금 길어지고 그런 건 있지만 내용 자체에 크게 어려운 내용, 아주 크게 뭐 너무 어려워서 아 이거 진짜 모르는 내용이다 못 풀겠다 이런 문제가 사실 거의 없고 조금 뭔가 꼬아서 낸 것 같다 하더라도 꼼꼼히 읽어보면은 충분히 답을 찾을 수 있을 정도의 난이도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공중보건은 만점자가 꽤 많이 나올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많이 틀려도 하나에서 두 개 정도 90점 밑으로 내가 90점을 넘기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공부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판단을 해도 좋을 만큼 이제 우리 기본서 안에서 모두 있는 내용 가지고 출제가 됐었죠. 전체적으로 출제 비율 분포를 보면은 올해 유독 우리가 좀 예상을 했었죠. 강의 중에도 예상을 했던 게 역학 보건 통계 그리고 감염병 질병 관리와 관련된 내용들이 좀 많이 출제될 것 같다. 왜냐하면 코로나와 관련돼서 이제 감염병이 유행하고 있고 그와 관련된 역학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다양한 이제 내용들이 그 현 시점과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역학 보건 통계 그리고 질병 관리에서만 거의 50%의 문제가 출제가 됐죠. 그래서 10문제가 이 안에서 출제가 됐고 나머지 이제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행정 사회보장 파트에서도 3문제나 출제가 됐지만 크게 어렵지 않은 내용으로 출제가 됐죠. 자, 문제를 하나씩 살펴볼게요. 공중보건 발전사 고중여확발 이렇게 5단계로 나눠볼 때 우리가 고대기라고 하면은 기원전부터 500년까지를 고대기라고 했고요. 500년부터 1500년까지를 중세기, 1500년부터 1850년까지를 여명기, 1850년부터 1900년까지를 확립기, 그리고 1900년 이후를 발전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중세기 업적으로 옳은 것을 묻고 있는데 세계 최초로 국세조사가 스웨덴에서 이루어졌죠. 언제? 1749년에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당연히 여명기에 해당이 되겠고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최초의 검역소가 설치가 되고 검역법이 제정이 됐다. 1383년에 있었고요. 얘는 당연히 중세기로 들어가겠죠. 자, 콜레라 역학조사 누구에 의해서? 존 스노우라는 학자에 의해서 콜레라 역학조사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콜레라의 원인이 나쁜 공기가 아니라 어떤 물에 있는 무언가에 의해서 감염된 것이다 라고 입증을 해낸 게 존 스노우였고 이게 언제예요? 1855년이었죠. 그래서 확립기에 해당이 된다. 자, 질병의 원인은 장기설이고 장기설 사체액설을 주장한 사람은 누구? 히포크라테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고대기로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중세기에 해당하는 것은 프랑스 마르세유 정답 2번이고요. 역사 문제 굉장히 심플하고 쉽게 출제가 됐어요. 자, 병원체와 숙주의 상호작용 지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는데 자, 병원체와 숙주의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병원체가 숙주의 몸으로 들어왔을 때 질병을 일으키는 능력, 감염을 일으키는 능력, 증상을 나타내는 상태, 그 다음에 심각한 증상을 일으키거나 이제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거죠. 자, 감염력이라고 하면은 병원체가 숙주 내로 침입해서 감염을 일으키는 능력이다. 그래서 들어와서 숙주랑 어떤 면역 반응이 일어나긴 하지만 증상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감염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고 동력이라고 하면은 자, 병원체에 감염이 되고 나서 증상이 나타난 사람들 중에서 증상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증상이 매우 심각하게 나타나거나 장애가 초래되거나 또는 사망하거나 한 사람들의 비율을 동력이라고 했죠. 자, 2차 발병률이라고 하면은 감염된 사람들 중에서 발병자의 비율, 자, 감염된 사람들 중에서 발병자의 비율은 병원력이라고 했죠. 그럼 2차 발병률은 뭐예요? 자, 감수성 있는 어떤 집단 구성원들이 자, 질병에 걸린 사람과 접촉을 한 감수성 있는 사람들에게서 새롭게 발생한 2차적으로 감염된 사람이 몇 명인지를 보는 것을 2차 발병률이라고 했어요. 자, 병원력은 병원체가 감염된 숙주에게 현성 감염을 일으키는 능력이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게 병원력이다라고 했죠. 옳지 않은 것은 2차 발병률. 그래서 2차 발병률은 발단 환자를 가진 감수성 있는 가구원 중에서 새롭게 질병에 걸린 사람이 몇 명인지를 보는 것을 2차 발병률이라고 했죠. 3번 문제, 체온 유지에 중요한
대한 온열 요소 종합작용, 온열 지수에 대한 내용을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퇴감대 또는 뭐 감각 온도, 또 불쾌 지수, 습구 흡구 온도 지수 또는 카타냉각력 요 내용들에 대한 거고요. 실외에서 불쾌 지수는 기온과 기습으로부터 산출되는 건 맞는데 실외가 아니라 실내의 기온과 기습으로 실내에서의 불쾌 지수를 측정하게 되는 거죠. 실외가 아니고요. 자, 계절별 최적 감각 온도는 겨울보다 여름이 높다. 자, 당연히 여름이 겨울보다 온도 자체가 높기 때문에 최적 감각 온도도 여름이 더 높을 수밖에 없겠고, 자, 쾌감대는 기온이 높은 경우에 낮은 습도 영역에서 형성이 된다. 자, 쾌감대는 우리가 기온이 높을 때 습도까지 높으면 굉장히 불쾌해지죠. 그래서 기온이 높을 때는 습도가 좀 낮을 때 쾌감대가 형성이 되고요. 기온이 낮을 때는 습도가 좀 있을 때 포근함을 느끼기 때문에 기온이 낮을 때는 습도가 좀 더 높은 영역에서 형성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3번 설명이 맞는 거고, 자, 기온 기습이 낮고 기류가 커지면 체열 발산이 감소한다. 자, 체열 발산은 기온과 기습이 낮을 때 체열이 발산이 되지 않겠죠. 감소가 될 거고요. 기류가 크면은 체온이 많이 발산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옳은 것은 3번이 되겠고요. 그래서 쾌감대 같은 경우는 기온, 기습, 기류의 종합작용인데, 자, 이렇게 날씨가 높을 때는 습도가 좀 낮은 곳에서, 자, 여기가 온도, 여기가 습도죠. 그래서 온도가 높을 때는 습도가 낮은 곳에서 쾌감대가 형성이 되고, 온도가 좀 낮아지면은 습도가 높은 구역에서 쾌감대가 형성이 된다라고 했고, 감각온도 여름철은 18에서 26도 정도, 겨울철은 15에서 23도 정도죠. 그래서 여름철이 더 높다라는 거. 불쾌지수는 날씨에 따른 기온과 습도를 조합해서 불쾌감 정도를 나타낸 수치인데 실내에서의 불쾌감, 그래서 실내에서 에어컨 사용량에 대한 예측 지표 이런 것들로 사용이 되는 거죠. 자, 카타냉각력에서 보시면 기온, 기습, 기류 세 가지 인자에 의해서 열을 빼앗는 힘인데 방산열량,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열이 나가는 것과 관련돼서는 기온, 기습, 기류의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온도가 높고 습도가 높으면은 체온이 더 많이 바깥으로 내보내겠죠. 더우니까 기류가 클 때 발산량이 커진다. 4번 문제, 위험 요인과 질병 발생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역학적인 연구 설계에서 인과관계의 근거 수준이 가장 높은 것은 무조건 뭐다? 실험 역학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실험 역학은 인위적으로 조작을 하고 안 하고의 결과를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적 선후관계가 가장 명확하고 인과관계의 근거도 가장 명확한 연구 방법이다라고 했고, 그 다음이 분석 역학 중에서는 코호트 연구, 그 다음에 환자 대조군 연구, 단면 연구 순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과관계의 근거가 가장 강한 것은 실험 연구, 그 다음이 코호트 연구다. 만약에 관찰 연구 중에서 인과관계의 근거가 가장 높은 건 뭐냐라고 묻는다라면 코호트 연구가 되겠죠. 자, 5번 문제, 국민건강보험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제도이기 때문에 강제가입이다. 강제 적용이 되고 있고요. 보험료의 차등부가, 우리 보험료는 차등부가하고 급여는 균등급여다라고 했죠. 그래서 보험료는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은 많이 내고 낮은 사람은 적게 내고, 하지만 급여는 차등급여가 아니라 균등급여,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된다. 자, 단기보험이다. 예산이 1년 단위로 짜여진다라고 했죠. 옳지 않은 거, 차등보험급여가 아니라 균등급여, 균등보험급여라고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건강보험제도는 강제가입, 차등부가 균등급여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자, 보험료 부과 방식이 이원화되어 있다. 그래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방식이랑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방식이 다르고요. 자, 모든 의료기관을 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 있고, 진료비 지불 제도로는 행위별 수가제를 채택하고 있고, 그리고 관리 어떤 지불 형태로 봤을 때는 3자 지불 방식이다라고 했고요. 1년 단위로 예산이 짜여지는 단기급여고 치료 중심의 급여제도다. 의료 공급 방식으로 봤을 때는 민간이 주도하는 민간 의료기관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민간 주도형이고, 관리 통제 방식으로는 우리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가 있죠. 어떤 병원을 갈지 정해지지 않았어요. 자유방임형이다. 사회보장 형태로 봤을 때는 NHI 사회보험 방식이다라고 했죠. 자, 정신건강과 관련된 내용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는데, 자,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론서에서 딱
딱 떨어지게 출제된 내용은 아니지만 정신건강, 정신보건과 관련돼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충분히 풀 수 있는 난이도로 출제가 된 문제예요. 세계보건기구는 정신건강 증진을 긍정적 정서 함양과 질병을 예방하여 역경을 이겨내는 회복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건강 증진이니까 이런 것들을 향상시키는 거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건강 증진, 정신 건강 증진에 대한 정의를 몰라요. 못 봤다라고 하더라도 특별히 문제는 없어 보여. 그럼 요건 잠깐 내버려 둬요. 얘는 이제 판단을 보류하고, 자,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이 법 내용들 다 살펴봤었죠. 강의 중에. 자, 정부는 정신건강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도, 법률 서비스 개발을 강화하고 실행해야 된다. 너무나 도덕적이고 당연한 얘기죠. 자, 지역사회 기반의 정신건강 서비스는 항상 입원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지역 안에서 집과 가정과 가까운 곳에서 정신건강과 관련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했지 입원을 권장하고 있진 않아요. 정신건강에서 우리가 항상 강조했던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을 가볍게 4번으로 고르실 수가 있겠고, 자, 요거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정신건강 증진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했어요. 그 내용을 그대로 문제로 출제를 한 거고, 우리가 이제 카플란의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의 원칙을 보면 항상 환자의 가정과 가까운 곳에서 치료한다. 입원을 권장하거나 뭐 입원을 중심으로 한다. 이런 내용은 거의 틀리다. 격리, 입원 중심 이렇게 나오면 오답이다라고 강조를 해드렸었죠. 자, 7번 마이어스의 양질의 보건의료 요건이에요. 그 중에서 치료 과정 중에서 최소의 자원을 투입하여 건강을 빨리 회복시킨다. 최소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만들어낸다. 당연히 효율성에 대한 내용이겠죠. 그래서 마이어스는 양질의 보건의료 요건으로 4가지 접근성, 질적 적정성, 효율성, 지속성 또는 연속성, 계속성 이렇게 4가지를 제시했고 그 중에서 효율성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접근성이라고 하면은 환자가 필요할 때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적 접근성, 지리적 접근성, 경제적 접근성 등이 확보가 되어야 하겠고, 질적으로 적절해야 된다. 그래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인의 전문적인 지식, 기술, 능력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부분에서도 뭔가 도덕성도 갖추고 있어야 되고요. 윤리 도덕적인 측면에서도 적절성이 필요하다라는 거. 자, 지속적인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전인적 의료가 제공이 되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 안에서 의료기관들의 유기적인 관계가 형성이 돼서 서비스가 계속 연계되어야 한다. 자, 효율성은 경제적 합리성이다. 그래서 한정된 자원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 그래서 기존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효율성이라고 하고, 뿐만 아니라 의료인에 대한 적절한 보상도 포함이 된다라고 했죠. 자, 8번 문제 보기에서 설명하는 물질인데, 자, 은백색 중금속이래요. 합금 제조, 합성 수지, 도금 작업, 도료, 비료 제조 등의 작업에서 발생이 되고, 자, 혈액을 거쳐서 간, 신장에 축적이 되면은 만성으로 중독됐을 때 신장 기능에 장애 오고요. 폐기종, 단백뇨, 자,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카드뮴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카드뮴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은 은백색의 중금속이다라고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자, 급성으로 폭로됐을 때 다양한 어떤 증상들 금속열 유사 증상들이 주로 나타나고, 폐부종, 그다음에 저분자 단백뇨, 그래서 단백뇨가 주로 증상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여서 신장 기능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고, 만성으로 폭로됐을 때 마찬가지로 폐렴, 폐섬유화, 폐기종, 단백뇨, 신장 결석 등, 그리고 암으로는 폐암, 비뇨생식기암, 전립선암의 원인이 된다. 자, 9번 문제 질병 예방적 관점에서 보건의료 분류가 가장 옳은 것. 그래서 1, 2, 3차 예방 묻는 거죠. 굉장히 심플한 문제죠. 재활치료는 당연히 3차 예방이겠고, 금주 사업은 1차 예방으로 적절하겠네요. 예방접종은 1차 예방, 조기 진단이 폐암의 조기 진단이니까 2차 예방. 그래서 얘는 3차, 1차, 2차. 그래서 옳은 것은 2번이네요. 자, 10번 문제 인구구조 설명. 옳은 것 감수형이래요. 감수형이라고 하면 당연히 항아리형에 대한 설명이겠죠. 볼 것도 없이. 근데 내용 보시면은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낮은 인구구조다. 주로 평균 수명이 높은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유형이 항아리형이다라고 했죠. 나머지 내용들도 같이 정리를 해보면 피라미드는 인구 증가형. 그래서 출생률도 높고 사망률도 높은 상태에서 출생률이 높고 사망률이 낮은 상태까지 쭉 이어지는 게 피라미드형이고, 종형이라고 하면 정지형, 출생률, 사망률이 둘 다 낮은 유형이다.
항아리형이라고 하면은 인구 감소형, 그래서 출생이 사망률보다 낮아져서 인구가 감소하는 유형을 의미했고요. 자, 별형과 기타형, 별형은 도시형, 그래서 생산층 인구가 유입되는 유형을 의미했고, 기타형, 호로형, 유출형 또는 농촌형, 생산층 인구가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농촌에서 볼 수 있는 인구 유형이다. 11번 문제 수질오염 설명 옳은 것. 물의 pH는 보통 7 전후다. 그래서 7보다 이제 높아지면은 알칼리성, 7보다 낮아지면은 산성을 띠게 되죠. 그래서 중성인 pH는 물은 보통 중성으로 pH 7.0 전후가 되겠고요. 암모니아성 질소가 검출됐다라면은 유기성 물질에 오염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다라고 했어요. 시간이 많이 지났을 경우에는 암모니아성 질소가 아니라 질산성 질소가 검출이 되겠죠. 질산성 질소. 자,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량인 용존산소는 오염된 물에서는 용존산소량이 낮아지겠고, 깨끗한 물에서는 용존산소가 거의 포화에 가깝게 될 수 있겠고요.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 높다라는 것은 물에 유기물이 많다라는 거죠. 수중에 분해되기 쉬운 유기물이 적다는 게 아니라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 옳은 것은 1번밖에 없네요. 12번 문제, 역학적 삼각형 모형. 자, 우리 이거 기출문제에서도 예상문제에서도 여러 번 풀어봤던 문제죠. 역학적 삼각형 모형은 병인, 숙주, 환경 세 가지의 상호작용으로 질병 발생을 설명한다. 그러다 보니까 병인이 명확하게 규정될 수 있는 감염병의 설명에 유리한 모형이다라고 했어요. 정답은 2번이죠. 그래서 감염병을 설명하는데 적합한 게 역학적 삼각형 모형이다. 13번 교차비를 구하는 공식. 너무 계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공식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됐고, 뭔가 함정도 없었어요. 정말 심플하게 출제가 됐죠. 교차비를 구하라는 거 보니까 환자 대조군 연구고, 환자 대조군 연구의 교차비는 BC분의 AD. 정답은 1번이죠. BC분의 AD. 자,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BC분의 AD가 질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 중에서 위험 요인에 노출되지 않은 사람 분의 질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 중에서 노출된 사람, 자, 그리고 질병에 걸린 사람 중에서 노출되지 않은 사람분의 노출된 사람, 또는 노출되지 않은 사람 중에서 질병이 없는 사람 분의 노출되지 않은 사람 중에서 질병에 걸린 사람, 또 노출된 사람 중에서 질병이 없는 사람, 질병이 있는 사람,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똑같이 BC분의 AD라는 공식이 나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죠. 이거는 넘어갈게요. 자, 14번 우리나라 보건행정 조직 설명 옳지 않은 것. 지역보건법에 기반하여 보건소, 보건지소가 설치되어 있고, 농특법에 의해서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다. 자, 기존의 보건소법이 1995년에 지역보건법이라는 이름으로 전면 개정이 됐다라고 했고요. 보건진료소는 농특법에 의해서 설치가 되는데 보건진료 취약지역에 설치가 되고,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이 맡는다. 그래서 보건진료소에 배치되는 공무원이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이죠.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가 되고요. 시군구가 아니라 읍면동 단위로 설치가 되고, 감염병 관리 치료 기능을 하진 않죠. 그래서 우리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만성질환 예방,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해주는 센터지 치료에 대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관은 아니고 읍면동마다 하나씩 설치한다라고 했죠. 자, 15번 인구구조 지표 설명 옳은 것. 부양비는 경제활동 연령 인구에 대한 비경제활동 연령 인구의 비율로 표시가 된다. 그래서 경제활동 인구가 15세에서 64세 인구분의 14세 이하 인구랑 65세 이상 인구가 비경제활동 연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게 부양비겠고, 자, 노인 부양비는 0에서 14세 인구에 대한이 아니라 요 생산층 인구에 대한 65세. 그래서 15에서 64세 인구에 대한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다. 자, 노령화 지수는 반대로 유년 인구에 대한 노년 인구의 비율, 그래서 0에서 14세 인구에 대한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로 표시가 되겠고요. 자, 성비를 우리가 1차 성비, 2차 성비, 3차 성비로 구분을 할 때 1차 성비는 태 내에서의 성비, 출생 시 성비는 2차 성비라고 했고, 3차는 현재 인구의 성비 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자 100명에 대한 남자 수로 표시가 된다. 그래서 1차 성비니까 태아의 성비를 의미한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16번
자, 지역 주민의 건강 문제에 대한 조사 결과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할 때 곡선이 설명하는 것, 그냥 간단하게 정규 분포 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자, 평균 근처에서 낮고 양측으로 갈수록 높다. 자, 평균이 있으면 평균 근처에서 높고 양쪽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게 정규 분포 곡선이다. 여기가 평균이다라고 했어요. 자, 평균에 따라서 곡선의 높낮이가 아니라 평균이 어디냐에 따라서 곡선의 위치가 달라진다라고 했고요. 표준 편차에 따라서 곡선의 높낮이가 표준 편차가 작으면 높아지면서 좁아지고 표준 편차가 크면 낮아지면서 옆으로 넓게 퍼지는 이러한 곡선이 된다라고 했어요. 표준 편차가 작으면 곡선의 모양이 좁아진다. 그래서 맞는 것은 4번이 되겠네요. 17번 식중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세균성 식중독으로는 감염형과 독소형이 있고요. 세균성 식중독은 2차 감염이 거의 없는 게 특징이다. 그래서 감염병과 비교했을 때 감염병, 소화기계 감염병은 2차 감염이 있지만 세균성 식중독은 2차 감염이 거의 없다. 자, 노로바이러스는 원인균이 바이러스죠. 그럼 바이러스의 특징은 뭐냐면 살아있는 조직 세포 내에서만 증식이 가능하고 바깥으로 나오면은 증식이 불가능한 게 바이러스의 특징이다라고 했어요. 자, 적절한 온도, 습도, 영양분 이런 것들이 제공이 됐을 때 증식이 가능한 것은 바이러스가 아니라 세균이죠. 그래서 마치 식중독에 대한 문제를 출제하고 있지만 세균, 바이러스, 리케치아 이 병원체의 특성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내용이었고요. 살모넬라, 장염비브리오는 둘 다 감염형 식중독에 해당이 됐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18번, 그래서 정답 3번. 자, 18번.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대기환경 기준에서 정말 친절하게 문제를 출제했어요. 기준이 얼마인지를 묻지 않고 1시간, 8시간으로만 보는 게 뭐다? 자, 우리가 그 시간당 변동량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24시간, 1년치의 평균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오존, 일산화탄소였죠. 정답은 1번이 되겠고, 자, 아황산가스나 이산화질소는 1시간, 24시간 연간 평균치를 다 보고요. 그다음에 미세먼지는 연간이랑 24시간만 보고 일산화탄소랑 오존은 1시간, 8시간만 본다. 납과 벤젠은 둘 다 연간만 본다라고 했죠. 자, 19번 알마타 선언에서 제시된 1차 보건의료 필수적인 사업 내용에 해당하는 것을 묻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해당하는 것은 안전한 식수 공급과 기본적인 위생밖에 없네요. 자, 나머지 내용 전문 의약품 공급이 아니라 필수 의약품 공급이겠고, 직업병에 대한 내용을 1차 보건의료에 넣고 있지는 않죠. 희귀 질병이 아니라 흔한 질병, 일상적이고 흔한 질병과 외상에 대한 치료가 들어가죠. 그래서 정답은 3번. 그래서 필수 요소에 대한 거 제가 수업 중에 누누이 강조했죠. 항상 출제되는 내용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쉽게 문제 푸셨을 거고요. 자, 마지막 문제. 진짜 이 문제도 정말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해서 많이 강조해드렸던 내용이죠. 인위적으로 항체를 주사했다. 자, 항체를 주사했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나 동물의 몸에서 이미 만들어진 면역력을 가지고 있는 항체를 넣어준 것. 그러니까 뭐다? 인공 수동 면역이다라고 했죠. 자연 능동 면역은 뭐예요? 내가 자연적으로 질병에 걸린 다음에 회복이 되고 나서 면역력이 생기면 자연 능동 면역, 자연 수동 면역이라고 하면은 엄마가 가지고 있는 엄마 몸에서 만들어진 항체를 아기에게 주는 것. 그래서 경태반 면역, 태반을 통해서 공급이 되거나 모유 수유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 인공 능동 면역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백신 또는 순화 독소, 백신을 접종을 해서 만들어지는 면역을 인공 능동 면역이라고 했죠. 그래서 네 가지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 서울시 2021년 서울시 공중보건 문제를 좀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풀면서 느끼셨겠지만 난이도가 별로 높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익숙하지 않은 내용이 나왔다 하더라도 제가 수업 중에 문제풀이 수업 때 자주 해드린 거 있죠. 문제 푸는 요령. 자, 잘 모르겠는 거 넘어가고 확실한 거 정답 찾는 방법을 적용을 하면은 충분히 만점을 받을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 수업을 듣는 많은 수험생들이 좋은 성적으로 꼭 합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공중보건에 대한 문제풀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